누군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결혼을 두려워하던 내가 시댁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 믿음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린 존재도 그 집안의 또 다른 어른, 바로 시아버지였다. 내 이름은 한수진이다. 나는 결혼을 믿지 않는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무섭고 그 안에 들어가서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도망치고 싶었다. 특히 시월드라 불리는 시댁 문화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 1순위였다. 결혼해도 절대 시댁이랑 안 살아. 따로 나가 살 거야. 이게 내 철칙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 생각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남편 하준의 어머니, 유혜진 여사님. 처음 만난 그날, 나는 모든 걸 느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전해졌다. 그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준이를 선택한 순간, 넌 이미 내 딸이야. 결혼 후, 난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지칠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 언제 낳을 거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딸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야. 엄마는 그냥 지금의 너만으로 충분해. 이런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남편 하준도 그녀가 키운 사람답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실이 드러났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낯선 고성이 들려왔다. 그토록 침착하고 단단한 시어머니가 핏기 없는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떨고 있었다. 이게 몇 번째야? 당신은 늘 투자한다며 돈을 요구했지. 하지만 결국엔 그 어린 여자에게 돈을 보낸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반면 시아버지 하대성 씨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다. 내가 번 돈이야. 누구한테 쓰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날 무시한 결과야.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존경하던 어른이, 내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남편 하준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이대로 두지 않겠어. 우린 움직였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하나. 놀랍게도 나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예전부터 소문 많던 문제아였고 대학도 중퇴한 채 조폭 남편과 결혼했다더니 지금은 우리 시아버지랑 불륜 중이었다. 나는 정보를 모았다. 하준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하나의 연극을 준비했다. 토요일, 둘이 자주 가는 모텔 앞. 하준과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건물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은 하나의 남편이었다. 하나와 시아버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순간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고 소란은 시작되었다. 너 죽고 싶냐? 내가 너를 여왕처럼 모셨는데 그 늙은이랑 잤다고? 그 남자의 분노는 격렬했다. 시아버지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나타났다. 유혜진 여사님. 그녀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다. 당신을 용서하려 수십 년을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단단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시아버지는 울며 무릎 꿇고 빌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말했다. 난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그 말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무너진 게 아니라 드디어 깨어난 거였다. 나는 아이가 늦게 생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진짜 비극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는 것이었다. 나는 서지원, 남편 이경호와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시어머니, 그리고 가사도우미 윤미라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그녀를 동생처럼 생각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엄격한 분처럼 보였지만 손자에 대한 집착은 누구보다 컸다. 결혼 후 한참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나는 점점 심리적으로 눌려갔다. 경호는 늘 부드럽게 말해줬다. 아직 괜찮아. 아이는 2년이니까 너만 건강하면 돼. 나는 그 말만 믿고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매일 밤 나에게 보약을 지어주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을 매번 가져다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라였다. 미라는 22살쯤 되어 보이는 시골 소녀로 시어머니가 불쌍히 여겨 집에 들인 아이였다. 나는 그녀에게 절대 무례하게 군 적 없고 늘 가족처럼 대했다.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자고 불렀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나와 남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냈고 약을 가져올 때면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나가버렸다. 경호는 그냥 무뚝뚝한 성격일 뿐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복통으로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내려가 보니 미라가 뭔가를 몰래 약에 넣고 있었다. 놀란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순간 당황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약이 좀 진해서요. 설탕 조금 넣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그 약을 들고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 보약에는 소량의 피임약 성분이 섞여 있었다. 대놓고 티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임신이 힘들어지는 약이었다.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왜 미라는 그런 짓을? 나는 조용히 감시를 시작했다. 부엌, 거실, 찻잔함 안까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며칠 후 나는 명확한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약에 몰래 뭔가를 섞고 있었고 경호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일부러 야한 옷을 입고 그 앞을 어슬렁거렸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남편이 밤에 물을 마시러 나올 때면 그녀는 얇은 잠옷을 입고 일부러 허리를 숙이며 유혹했고 경호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시고 올라갔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중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가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다.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꺼낸 것은 피임약 포장지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걸 부엌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매일 밤 제가 마시는 보약 바로 옆 쓰레기통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틀었다. 미라가 약을 갈아서 끓는 약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경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미라는 제 남편을 유혹하려 했어요. 제가 없을 때마다 미라는 울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경호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애랑 우리 가정은 상관없어. 시어머니도 분노하며 손바닥으로 미라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우리 가족을 해쳐? 미라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봐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를 당장 내보냈고 경호는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다. 미라는 결국 대문 앞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내 방에 조용히 들어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지원아, 미안하다.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는 눈물 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2달 후 나는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다. 기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의 일원이라는 실감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강해진 나 자신을 느꼈다. 아름다운 아내가 행복한 결혼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나처럼 외모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나는 최민석, 32세,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겐 안정적인 직장, 단정한 집, 착하고 성실한 아내 정다은,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 단지 더 예쁘고 향기로운 여자를 선택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이유로. 다은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살림을 잘하고 배려심 깊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여자였다. 하지만 출산 이후 그녀는 많이 달라졌다. 피곤해 보였고 예민했으며 불평도 많아졌다. 집안은 항상 아기용품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그녀는 수시로 잠에 쫓기며 무너져가는 듯 보였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반기는 건 웃음도 따뜻한 저녁도 아닌 그녀의 한숨과 불만이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도 지쳐갔다. 그 무렵 회사 홍보팀에 신입 직원 신지아가 들어왔다. 말투가 부드럽고 향수 냄새도 은은한 그녀는 늘 단정하고 활기찼다. 반면 집에서 마주하는 아내는 머리카락은 엉켜있고 늘어난 티셔츠에 지친 얼굴뿐이었다. 지아와의 대화는 처음엔 업무였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번졌다. 야근 후에 커피, 메시지, 그리고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선을 넘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빠져 있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선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웃음과 여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결국 다은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그녀는 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책상 위에 사진 몇 장을 놓았다. 나와 지아가 함께 바닷가에 있는 사진,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를 가장 약할 때 버린 것만은 용서 못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고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아이 양육권은 그녀에게 넘겼다.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6개월 뒤 나는 지아와 재혼했다. 지아는 결혼 준비에 적극적이었고 SNS에는 우리 커플 사진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천생연분이라며 축하했고 나는 스스로 옳은 선택이라 믿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 지아가 임신했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관리 잘하고 밝게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예민해지고 힘들어졌으며 출산 후엔 완전히 변했다.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에 짜증을 냈고 늘 피곤하다며 투정을 부렸다. 옷은 구겨진 티셔츠, 머리는 말리지 않은 채 묶고 있었고 집안은 항상 분유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의 지아는 다은과 똑같았다.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지아는 중얼거렸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 다 해야 해? 나는 아이를 안아 조용히 재웠다. 그리고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다은이 떠올랐다. 아프면서도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그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버텼던 그녀. 눈물 대신 미소로 나를 배웅하던 그녀.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나는 그 마음을 외면했다. 밤늦게 휴대폰을 켰다. 그녀의 SNS엔 여전히 아이 사진은 없었고 조용히 살아가는 흔적만 남아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썼다. 미안해요. 하지만 다시 지웠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어떤 말도 꺼낼 자격이 없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니 지아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칭얼거렸고 집은 조용하지만 답답했다. 나는 알고 있다. 지금의 나는 다은을 떠났던 그날보다 더 외롭고 더 후회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허영심으로 인해 떠난 결혼 생활. 그 대가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다. 그녀를 다시 마주볼 수 없다는 것. 그녀를 다시 안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 그게 진짜 대가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나는 내 약혼자가 과거에 몸을 팔며 커리어를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영화도 아니고 누군가의 소문도 아니다. 바로 내 인생 이야기였다. 나는 한여진, 28살, 서울의 한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 팀장을 맡고 있다. 강우현을 처음 만난 건 인테리어 전시회였다. 그는 이벤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고 키는 크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과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 만남이었지만 몇 번의 커피와 산책을 지나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늘 다정했고 무뚝뚝한 듯하지만 세심한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향, 어릴 적 사고 이야기까지 기억해주는 그를 보며 나는 안심했고 또 사랑했다. 그리고 1년 조금 넘는 연애 끝에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웨딩 플래너 없이 직접 결혼을 준비했다. 그는 항상 말했다. 화려한 결혼식이 필요 없어. 네가 그 끝에 서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를 믿었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노트북에서 인쇄할 청첩장 파일을 찾던 중 나는 또 다른 그의 삶을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업무용 폴더처럼 보였다. 클라이언트 밑줄 플랜이라는 폴더. 하지만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그는 다양한 중년 여성들과 포옹하거나 키스하고 있었고 어떤 영상은 더 이상 보기 힘들 만큼 노골적이었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다른 폴더들엔 고객 리스트, 이체 내역, 기념일 정산표까지 정리돼 있었다. 그는 단순한 외도남이 아니었다. 계산적으로 몸을 팔아 삶을 구축한 철저한 남자 접대부였다. 그날 밤 그는 바이어 미팅이 있어 집에 없었다. 나는 USB를 꽂고 모든 파일을 백업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몇 시간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피곤하지? 내가 라면 끓여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까지 복구했다. 그중 하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누나 걱정하지 마요. 제가 바보처럼 집안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결혼식은 그냥 껍데기예요. 2년 안에 재산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나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울지도 못한 채 그대로 노트북을 덮었다. 결혼을 사흘 앞둔 날 나는 그를 사진 스튜디오로 불렀다. 최종 앨범 확인하자는 말로 유도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모든 증거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파일들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여진아, 제발 들어줘.
그건 다 과거야. 지금은 진심이야. 너만은 진심이야. 나는 차분하게 반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더라면 청혼하기 전에 멈췄어야 했어. 나는 결혼을 취소했다. 지인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했다. 그 후 짐을 정리해 나왔다. 그와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한때 순수하고 조용한 사랑을 꿈꿨다. 하지만 결국 내가 빠져든 건 한 남자의 치밀한 플랜이자 생존 전략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선택일 수 있어도 자존심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올해의 철면피 상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 사촌 언니 강혜원이 받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연애 전문가가 아니다. 남의 남자만을 공략하며 두려움이란 단어조차 모르는 여자다. 혜원 언니는 나와 함께 자랐다. 어릴 때부터 예쁘고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중학생 때부터 이미 남의 연애에 끼어드는 걸 즐기곤 했다. 한 번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사귀던 남자 선배를 단 몇 번이 모임 이후에 자기 남자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조용히 언니에게 말했었다. 언니, 남이 가진 걸 탐내지 마. 그러자 언니는 대답했다. 내가 뺏은 게 아냐. 그쪽이 온 거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언니가 만난 대부분의 남자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들키면 오히려 피해자인 척했다. 몰랐어. 여자친구 있는 줄은. 그 사람을 못 지킨 사람이 문제야. 날 선택한 건 그 사람이야. 진심 아니면 여친을 떠났을 리 없어. 이 말을 아주 당당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말하던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졸업 후 언니는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임원비서로 일하게 됐다. 예상대로 3달 만에 사장과 사귀게 되었고 그 사장은 유부남이었다. 사모님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 회의실에서 무릎 위에 앉아있던 혜원 언니를 직접 목격했다. 셔츠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뺨을 맞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지만 언니는 그날 밤 인스타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남편을 외롭게 만든 사람이 진짜 죄인이다. 그 후 가족들은 그녀의 이름을 꺼내는 걸 꺼렸다. 엄마는 한숨 쉬며 말했다. 예쁘게만 생기고 생각은 엉망이구나. 나도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언니는 항상 날 배경으로 써먹으려 했다. 어느 날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진아, 오늘 바에 같이 가자. 새 남자친구 보여줄게.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언니는 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문자했다.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줘.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해. 나는 결국 갔다. 그리고 그날 밤 언니 인생 최대의 망신 사건을 보게 됐다. 언니는 한 중년 남성과 함께 등장했다. 명품 시계, 고급 양복, 겉보기엔 완벽한 커플 같았다. 언니는 내게 소개하며 말했다. 강남에서 유명한 미용실 CEO야. 와이프랑은 별거 중이래. 나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자 2명이 여성 손님이 들어왔다. 한 명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른 한 명은 올블랙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자마자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꽂고 핸드백에서 가위를 꺼냈다. 그리고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외쳤다. 너, 강혜원이 맞지? 우리 가정 망친 그 XE. 언니는 반응도 못하고 의자에서 끌려나왔다. 머리를 높이 들어올린 채 싹둑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바닥에 떨어졌다. 언니, 오해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결혼사진이 회사에 걸려있는데도 몰랐다고? 나는 달려가 말렸지만 이미 한쪽 뺨은 부어 있었고 언니의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다. 온바가 그녀의 굴욕을 지켜봤다. 언니는 바닥에 앉아 울면서도 말하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심이었단 말이야. 그날 밤 언니는 SNS에 글을 올렸다. 맞은 이유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사랑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가차 없었다. 사진은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고 트러블메이커의 최후는 늘 가위다. 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가족은 언니를 시골로 내려보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는 생각했다. 이제 그만두겠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고향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니네 언니 이번엔 옆집 아저씨랑 바람났어. 와이프가 또 머리채 잡았대. 사람들은 트러블메이커가 무섭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리 망신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강혜원이다. 바에서 머리를 잘리고 SNS에서 조롱당한 뒤 사촌언니 강혜원이 드디어 멈췄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혜원 언니에게 수치는 잠깐이고 남의 남편은 평생의 타깃이었다. 그 사건 이후 가족은 그녀를 시골로 보냈다. 휴대폰 금지,
SNS 금지, 외출 금지, 그야말로 정화기간이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 난 익숙한 분위기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했다. 이름은 HAERI 밑줄 SHIN, 강남 카페에서 찍은 사진에 치유 중입니다. 같은 캡션. 난 직감했다. 또 언니구나. 서울에 다시 나타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단정한 단발, 흰 셔츠, 은은한 립밤, 예전의 진한 화장, 쫄쫄한 원피스는 사라졌다. 이번엔 강남 고급 피부 클리닉 상담사로 취직했다. 이름도 바꿨다. 시네리. 태도는 온순, 말투는 공손, 눈빛은 순수. 하지만 난 알았다. 그녀는 또다시 올가미를 던지고 있었다. 2달도 안 되어 해리는 클리닉 원장 박지훈 이사와 가까워졌다. 나이는 40 중반, 성공한 중년 남성, 유명한 중학교 교사인 아내와 2 자녀가 있었다. 소문은 돌기 시작했다. 해리 언니, 요즘 자주 이사님이랑 야근해. 금요일마다 일정 비워놓고 이사님만 봤는데. 난 말없이 속이 뒤틀렸다. 한 번 내가 그 클리닉에서 피부 관리를 받던 날, 해리는 박 이사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투,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 고등학교 남자친구, 회사 유부남, CEO, 그리고 이제 박 이사까지. 나는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늦기 전에 그만둬. 언니는 단 한 줄만 보냈다. 넌 몰라. 이건 뺏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사건은 터졌다. 금요일 오후 조용한 클리닉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연베이지 원피스, 단정한 머리, 단호한 눈빛. 프론트 데스크가 물었다. 고객님, 상담 예약 있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제 남편을 상담해준 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곧장 박지훈 이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해리는 그의 넥타이를 정리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열어 전문 미용용 가위를 꺼냈다. 시네리 아니, 강혜원이 맞겠지? 이번엔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 인생 줄을 끊을 거야. 경호원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해리의 드레스 뒤쪽이 가위질 한 번에 찢어졌다. 그녀는 사진, 계좌 내역, 녹음 파일을 꺼냈다. 그동안 남편이 해리 이름으로 예약한 기록, 따로 송금한 내역, 다 여기 있어요. 클리닉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박 이사는 정직 처리, 해리는 즉시 해고,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이번엔 아내 본인이 직접 폭로했다. 며칠 후 나는 언니의 퇴사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짐을 들고 나오는 그녀는 물었다. 왜 넌 항상 날 외면해? 한 번쯤은 내 편 들어줄 수도 있었잖아. 나는 침착히 말했다. 언니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옳다고 믿는 한 나는 절대 편 못 들어. 그 이후 혜원 언니는 자취를 감췄다. 인스타그램도 3개 정도,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는 그녀가 부산으로 갔대. 또 누군가는 요즘 기업 임원 심리상담사로 일한대 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불완전한 욕망과 비겁한 남자들이 존재하는 한 언니의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날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던 사촌 언니 강혜원이 미용 클리닉에서 쫓겨난 걸 본 지 3년이 흘렀다. 그제야 나는 믿을 수 있었다. 시간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건 아니다. 이제 나, 한여진의 삶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누군가의 파괴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곧 서준영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따뜻하고 성숙한 심리상담사였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말없이 손을 잡아줬다. 세상에서 널 완전히 지켜줄 순 없어. 하지만 네가 혼자 아프지 않게 할 순 있어. 그의 말은 나를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가을 저녁,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강혜원, 짧은 단발, 화장기 없는 얼굴, 고개 숙인 채 2 손을 모으고 섰다. 조심스레 말했다. 여진아, 언니는 이제 아무도 없어. 잠깐만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했지만 어릴 적 언니가 내가 아플 때 꼭 안아줬던 기억이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 나는 조건을 걸고 받아들였다. 준영 오빠에겐 손도 대지 마.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일주일은 평온했다. 혜원 언니는 청소하고 요리하며 조용히 지냈다. 준영 오빠와도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달라졌나 보다. 하지만 믿음은 항상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다. 어느 비 오는 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나는 주방 불빛 아래 준영과 혜원이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혜원 언니는 웃고 있었고 준영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준영 오빠, 내가 오빠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달라졌을까? 나는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차를 우려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제 나가죠. 혜원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 언니는 벌떡 일어나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다. 넌 늘 이기적이야. 넌 네가 옳다고만 생각해. 근데 넌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남의 남자 뺏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 것도 전부 내 선택이었어. 상처받은 척하지 마. 그건 책임 회피일 뿐이야. 혜원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다음날 조용히 떠났다. 눈물도 작별 인사도 없이. 나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초대한 자리였다. 준영 오빠는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와도 스스로 빛을 지켜낸 너에게 고마워. 세상엔 남을 아프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제 혜원 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빛이 항상 눈앞에 있었는데 그녀는 끝까지 그림자 속에 살기로 선택했으니까. 서준영과의 결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하루를 이야기하며 소소한 꿈을 나눴다.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방해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너무 고요한 하늘일수록 그 뒤엔 폭풍이 숨어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준영 오빠는 나를 심리학 세미나에 데려갔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서준영 선생님 맞으시죠? 준영 오빠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고 느꼈다. 저희는 새로 설립된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입니다. 서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준영 오빠가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혜리 씨의 소개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이름, 아무리 바꿔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영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도 나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이름 없는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의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여진아,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마지막 직장에서도 과거가 들통났고 어딜 가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바르게 살려고 해봤어. 근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무너져. 나는 애초에 평범한 삶과는 맞지 않았던 걸까? 걱정 마. 이번엔 너를 방해하러 온 거 아니야.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을 이제야 제대로 하고 싶었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정말 제대로 된 언니로 태어날게. 다치게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혜원.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항상 생각했었다. 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살아남은 우리가 그것을 안고 걸어갈 뿐이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혜원, 부산 외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신원 확인할 사람이 없어. 휴대폰 연락처를 추적해 나에게 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병원으로 가서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고 사인서에 서명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도도하지도 않았다. 붉은 립스틱도 힐도 없었다. 조용하고 차갑고 텅 빈 얼굴. 나는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가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가족 중 아무도 조문 오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만이 무덤 앞에 서서 조용히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멈췄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붙잡고 고통받는 삶을 내려놓기로 했다. 나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준영 오빠의 눈 속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그 빛을 지키며 혜원 언니는 내 행복을 보지 못한 채 떠났다. 하지만 나는 내 삶으로 증명할 것이다. 진짜 행복은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것을. 강혜원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봄은 늦게 찾아왔다. 외곽에 있는 작은 묘지로 향하는 길목. 매화 꽃봉오리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언니의 묘 앞에 놓았다. 눈물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아주 가벼운 미소만. 언니는 폭풍 같았지만 덕분에 나는 비 온 뒤의 하늘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 지금의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딸의 이름은 서하은, 평화로운 빛이라는 뜻으로 지었다.
준영 오빠는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아, 세상은 쉽지 않단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줄게. 나는 남편을 그리고 딸을 바라봤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여전히 혜원 언니가 남긴 마지막 손편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증거다. 나는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소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이다. 평온하고 충만하며 자유로운 사람. 묘지를 떠나는 길에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국화향과 봄기운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갔다. 나는 믿는다. 어딘가에서 언니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을 거라고. 그리고 나 역시 진짜로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